코로나의 태풍까지 모두 정신없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라는 소식.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도 벌써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이미 지속되어 오던 현상이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의 탓도 있다고 하네요. 출산율의 선행지표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되면서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2분기 혼인 건수는 지난해 2분기보다 12건이나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러니 앞으로 출산율은 더 줄고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학자들이 저출산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걸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0.92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았고 그나마 전해 대비 0.06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OECD 국가 평균이 1.63명인데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고 또 유일하게 한 명 미만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이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팍팍한 삶에서 아이까지 낳고 살 엄두가 나지 않겠죠. 소득 양극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공간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또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양육비가 4억이 든다라는 한 금융사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미래를 꿈꾸기보다 불안함에 긴장하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한둘씩 낳아달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지급되는 양육보조수당이 저출산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정부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부터 서울에서 차관급 연례 다자안보협의체 서울안보대화가 진행됩니다. 우리 국방부가 직접 주최하는 안보관리의 최고위급 협의체라고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10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4배 가까이 늘어난 50여 개 국가 그리고 5개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굉장히 큰 규모가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 서울안보대화 과연 어떤 식으로 열리게 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지 박재민 국방부 차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차관입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오프닝에서 소개는 해드렸는데요. 서울안보대화 어떤 것인지 우리 차관님께서 조금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서울 안보대화는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이제 우리 국방부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전 세계 국방 차관들이 참여하는 안보대화체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주 목적은 한반도하고 아태 지역의 평화 안보 협력에 대해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 세계 각국의 국방 관료들과 민간 학자들이 참여하는 1.5트랙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네. 올해 이제 9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해에는 정확히는 17개국에서 약 네.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시작됐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지금 성장을 했고 작년에는 55개국에서 약 800여 명이 참석하는 아주 큰 회의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태 지역의 국방 차관급 안보대화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참가국 관료들이 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활용해서 서로 간에 또 양자 회의도 따로 하고요. 소그룹 회의도 따로 해서 공통의 관심 사항과 국방 협력 안보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차관님께서 1.5트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이 1.5트랙이 어떤 건지 짤막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민과 네. 관이 함께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네. 이제 정부 간의 협의는 이제 1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간 학자들이 하는 것을 2트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민간 학자와 국방 관료들이 이제 함께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1.5트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한창이지 않습니까? 좀 서울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재유행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 회의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년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잘 준비를 해오고 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안보대화도 부득이하게 이제 화상 세미나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참석하시는 그 발표자분들 패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세미나 현장에 오시고 해외 패널들은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초청을 하는데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화상으로 연결해서 세미나를 진행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세계 각국에서 국방안보 관계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할 생각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패널들, 한국 국내 패널들은 이제 발표를 하실 때 그래도 당초 현장에서는 이제 주한 한국에 나와 있는 그 각국의 무관들이나 외교관 분들이 좀 오셔서 관중으로서 이렇게 좀 참석도 하시고 플로어에서 질문도 하시고 이런 거를 좀 만들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코로나 확산세가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관중 세미나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제약 속에서도 저희가 이 회의를 그래도 좀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그 진행을 한다는 데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국방부 유튜브로 생중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네. 그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전쟁과 같은 군사적 위협만이 이제 국가 안보의 이슈이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다 보셔서 알겠지만 코로나19 사태나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아주 극심한 피해를 가져오는 다양한 자연 재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군사적 위협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서울안보 대화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이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국제사회가 대응을 하고 극복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새로운 안보 도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극복을 큰 주제로 해서 코로나19 시대의 세계 질서와 국제협력 방안 그리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이 국방에 주는 함의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요. 또 서울안보대화가 본래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세션이 3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각 세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우선 9월 1일 날 이제 첫 번째 세션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날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의 세계 질서와 국제 협력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라든지 유엔이라든지 WHO 등 국제기구의 역할이라든지 국가 간의 어떤 갈등과 협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래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국제 정치와 세계 질서를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앞으로 국제 협력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전개되어야 할지를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2일차 논의 주제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 국방에서의 함의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신임 간호장교가 대구에 투입이 됐었고요. 또 수많은 장병들이 마스크 수송도 지원하고 마스크 제작도 했었고요. 해외 교민 귀국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군용기도 투입했었고 이런 우리 군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의 역할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일차 주제는 역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특히 6.25 전쟁 발발한 지 70주년 되는 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는데 작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좀 진전이 안 되고 있으나 그래도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시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성과를 한번 평가해보고 현재 이런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뭔가 이런 것들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 3개 세션 모두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내노라 하는 그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특히 첫 번째 날에는 존 미어샤이머 교수,
치쇼 마부비니 네. 교수, 왕지스 교수 등 국제정치 분야에 아주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기대가 큽니다. 네네. 그리고 1세션 사회를 또 우리 김지훈 박사님께서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이왕에 저희가 차관님 연결을 했는데요. 네네. 다른 얘기도 하나 여쭤볼게요. 이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그동안 뭐 군의군에서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무슨 인센티브를 통해서 이제 조금 군민들을 만족을 시켰는데 또 의성군에서도 반대를 하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되어 왔는지 좀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정말 네. 굉장히 큰 국책 사업입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지금 추산하기에도 총 사업비가 8.8조 원, 약 9조 원에 달할 걸로 보고 있고 사업 기간도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구공항 이전 사업은 16년 7월에 대구시가 국방부로 이전 건의를 한 후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내일 모레면은 최종 이전 부지가 이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16년 7월에 대구시가 이전 건의를 했고, 네. 17년에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했고요. 18년에 또 이전 후보지를 선정을 했고, 19년에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 절차와 기준을 수립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올 초에 군위 의성 군민들의 주민 투표가 있었고, 그리고 군의군 의성군의 유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최종 부지가 결정이 될 건데 이것만으로도 만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각 단계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았고 갈등이 있었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지역사회와 많은 소통을 했고 많은 협의를 했고 합의를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네네. 것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특히 대구, 경북, 군위, 의성 4개 지자체에 정말 감사 말씀을 전하고 네. 싶습니다. 이런 사업이 중대 고비에 직면할 때마다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을 해왔는데 이게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 사업 그리고 시설 입지와 관련된 지역 간의 갈등 사업에 있어서의 굉장한 모범 사례가 될 네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제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리고 대구시는 새로운 공항을 2028년에 개항할 거라고 목표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그 차질 없이 저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하고도 협의하고 지역사회하고도 협의해서 국방부는 하여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매우 심각한데요.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을 위해서 안심하시라고 짤막하게 정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네. 정말 짤막하게 한 네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정말 그 코로나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군은 아시다시피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또 감염이 확산되면 군의 전투력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 군사 대비 태세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보건당국보다 강화된 격리 기준을 적용해서 선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휴가를 또 중지한다든지 고위험 시설 방문을 금지한다든지 장병들에게도 마스크 의무 착용 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언론에도 공개가 됐는데 예비군 훈련도 비대면 네. 원격 교육으로 전환했고요. 또한 저희 군에서 이제 여태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약 누적으로 33만 명의 인력과 3만 1,000대의 장비를 투입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도 군내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물론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서 재난과의 전쟁에서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차관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저도 그날 서울안보대화에서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의사들의 총파업. 법적 쟁점은 없는지 손정혜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정부가 지금 수도권 수련병원에 속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요. 자, 이 수련병원에 한해서 내린 이유가 뭘까요?
일단 단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모든 의사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 최소 치매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제 파업 집단 추진을 결정한 전공의 전문의에 한해서 더군다나 모든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네네. 한해서 이렇게 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전임의 같은 경우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모두 다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련병원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대상을 좀 특정했다. 하지만 특정된 대상은 모두 다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대상이 그럼 특정된 것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병원에 현장 조사를 나가서 네. 실제로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수술실이라든가 응급실, 분만실을 단계적으로 현장 검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또다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있을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지금 규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반드시 업무에 지금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제 복귀하지 않으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형사처벌이 아하. 의료법 5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범죄 경력 자료에 남는 정가라고 하죠. 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네.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면허 정지 처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죠. 1년 면허 정지까지 나올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 실형 이런 것들이 나오면 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력한 규제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파업을 강행했다 해서 강행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또 그런 말도 하던데요. 이게 뭐 본인들이 이제 노동자다. 그래서 뭐 파업을 그러니까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의료계는 이런 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단체 행동권을 네. 보장하지 않는 악법이 의료법 59조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억을 해보시면 과거에 네. 의약분업 때문에 또 이런 집단 파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해당 조항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불이행하시는 분들 일부가 처벌되거나 행정처분이 됐기 때문에 아하.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판단되지 않는 이상은 파업을 강행했을 때는 일정한 규제,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것 때문에 이 전공의나 전임의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금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표를 제출하면은 이 업무 복귀 명령이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사직을 하는 그 자체 행위가 지금 집단 거부 행위, 진료 거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직서와 상관없이 이 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고요. 이 사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의사의 업무 개시 명령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강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이 법정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거는 정부가 굉장히 강도 높은 규제를 한 것이고 특히 그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 그리고 최소 침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당국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정당한 어떤 쟁의권이라든가 파업권이 보장될 여지가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우선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 개시 명령이 더 유효하다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극대 극으로 대처하는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께서 적정한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이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가 지금 뭐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비용에 대해서 이제 정광훈 씨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이는 게 예전에 대구시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신천지보다 더 고의적으로 방역 업무를 은폐하거나 방해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손해를 확대시키고 손해 방지에 소홀한 정강훈 목사 측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 근거는 이미 사랑제일교회에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강력한 방역 수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이 집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나아가선 여기서 확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로 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이 피해에 대해서 교회 측에서, 특히 정강훈 목사 측에서도 일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에서는 정강훈 처벌법이 발의가 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제2의 정강훈을 막자. 그러니까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고 또 과중처벌, 긴급체포까지 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또 일각에서는 너무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은 있지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개정 법률은 반사회적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악질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과실로 부주의해서 이 방역 업무에 대해서 조금 피해를 발생시키는 부분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고의적으로 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만큼의 어떤 적대적이고 위법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현행 법률상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이 최대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최대거든요. 네네. 실형이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실형이 나오더라도 단기 실형에 그치다 보니까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해야 된다는 게 이 법의 취지여서 모든 경우가 아니라 정말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중처벌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견 법정형을 좀 높이는 것도 또다시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 정강훈 씨한테 소급 적용이 되나요? 법률은 형사 불소급의 원칙상 소급 적용은 되진 않지만 네. 장내에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네네. 퍼뜨리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방역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다른 이야기도 또 해볼게요. 이 마스크 지금 의무화로 돼 있잖아요. 이제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일부 시민들이 뭐 카페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혹은 이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할 때 착용하지 않거나 또 착용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화를 내고 폭언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걸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이나 근거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사장님들께서 5명 중에 1명도 안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5명 중에 1명이 안 쓴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적발이 되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사장님들께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이제 제재를 받거나 뭐 예를 들면 업무 정지, 영업 정지를 당하는데 너무 억울하다. 그쵸. 손님들한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현재 지자체별로 마스크가 의무화된 지자체에서 안 쓰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지금은 유예 기간이지만 10월 10일부터는 그 금액이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의무사항이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뭐 동네에서 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손님한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그렇죠. 측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건당국에서 아주 구체적인 세부 지침 그리고 이것을 홍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시적으로는 보건당국에서 인력에 대한 여유가 된다고 한다면 자발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에 나서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매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시작을 했는데 네.
TV 시청률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민주당보다 좀 낮게 나왔답니다. 오. 그러니까 닐슨 미디어 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네.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시청자 수가 1,700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아니 웬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나오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은 1,970만이었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270만 명 정도가 좀 더 적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공화당 민주당 다 지금 좋아할 수가 없는 게 4년 전보다 26%, 24%다 시청자가 떨어져 아무래도 나왔대요. 좀 김이 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화상 맞아요.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집중도도 떨어지고요. 좀 흥행에 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화당이 이번에 이제 흥행을 좀 해보겠다면서 리얼리티 쇼죠. 더 어프렌티스의 제작진한테 연출을 맡겼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도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약간 고민이 깊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TV 시청이 사실 전반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랍니다. 사실 무슨 하긴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리도 각종 그렇고. 시상식 시청률도 네네. 해마다 떨어지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 10시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보수 매체죠. 폭스뉴스를 통해서 아.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시청자가 706만 명이었는데 네네. CNN, ABC가 200만 명 안팎이었답니다. 그러니까 CNN, NBC, CBS, ABC로 본 시청자를 다 합한 것보다 폭스뉴스를 본 시청자가 아니, 훨씬 뭐 더 원래 많았다고 공화당 그래요. 지지자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면 그렇습니다. 박수를 보니까요. 그래서 네. 정파적인 시청 경향이 갈수록 더 뚜렷해지는 게 아닌가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아니 웬일이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은데 TV 시청자만 포함이 됐고요. 온라인 생중계로 본 아하. 사람들 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그렇군요. 이제 TV 시청률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민주당도 좋아할 수가 없는 게 뭐 컨벤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것으로 그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거의 그렇죠. 예, 변동이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중계를 좀 어쨌든 다른 방송사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셔널 네트워크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얘기하면서 네. 이게 틀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네, 근거 가짜 뉴스 진짜 그야말로. 가짜 뉴스를 예.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서 대책을 나름대로 좀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매일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긴장을 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첫날 경우입니다. CNN 앵커 존 킹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했는데 잘못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이크를 잡고 등장해서 지금 대통령의 발언 중에 많은 부분이 잘못됐거나 사실을 오도했거나 새빨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직격탄을 바로 팩트체크를 날렸고요.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CBS도 생중계를 중단시키고 정치부 기자를 바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아하.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 대한 분석을 내보냈고요. 네. MSNBC는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중단하진 않았는데 계속 연설하면 그 밑에 각종 자료랑 분석을 화면에 함께 담아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해서 화면에 내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NBC는 대통령 연설이 끝나자마자 팩트체크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바로 또 보도를 내놨고요. 그래서 앵커 척 토드가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우편투표 문제점을 주장했는데 꾸며낸 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만약 진실인 부분만 중계했다면 한 문장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친트럼프 성향이니까 폭스뉴스는 연설을 중계하긴 했는데 따로 팩트체크하는 시간을 아하.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팩트 체크를 해도 잘 안 봐요. 사실은. 그렇죠. 네, 사람들이 네. 이렇게 뭐 이거 잘못됐구나라고 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은 폭스 봤을 테니까 어차피 그렇죠. 그게 없을 것으로 근데 이제 보이죠. 폭스뉴스는 다 생중계를 하지 않았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후 10시부터 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찬조 연설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점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러니까 아. 하다가 끊었다가 다시 전당대회장을 연결했는데 CNN은 처음부터 끝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오. 웬일로 트럼프 대통령이 CNN에게 고맙다, 처음부터 감사하다. 끝까지 해줘서. 네네, 이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폭스뉴스는 친트럼프 성향 지지자들로부터 아니 내가 공화당 전당대회를 CNN을 통해 봐야겠느냐 이런 좀 비난을 좀 많이 받았는데 폭스뉴스가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중요한 인물들 나오는 10시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공화당만 그런 건 아니고 똑같은 그런 기준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지난 5월이었죠. 조지 플로이드 사망 때문에 뭐 폭동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위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네. 이번에 또 굉장히 뭐 비극적인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위스콘신주 커노샤라는 곳에서 23일이었습니다. 한 흑인 남성이죠. 제이커 블레이크라는 남성이
그 아이들 셋이 탄 차량 참. 앞에서 백인 경찰이 쏜 총에 등을 맞았습니다. 등을 맞았다는 거는 이제 무방색도 돌아 있는데 그렇습니다. 쏜 거예요. 네, 돌아서 차를 네. 타려고 했는데 잡아당기면서 총을 쐈죠. 현재 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현재 중퇴, 안타깝게 중퇴고요. 네. 블레이크의 변호인은 탄환이 블레이크의 척수를 절단하고 척추뼈를 골절시켜서 하반신이 마비됐다. 장기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고 이 블레이크 씨의 아버님은 아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걸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특별한 뭐 잘못을 했나요? 그러니까 경찰은 네.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을 해서 우리가 간 거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네. 근데 이제 변호인이나 이제 주변의 이제 목격자들 말로는 다른 주민들 사이에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에 총탄을 맞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간 엇갈리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경찰이 바디캠을 장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연방 검찰에 조사를 의뢰할 거라고 네네. 해요. 그래서 지금 조사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 커노샤라는 지역에서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화도 있고 상점 파괴도 있고요. 그래서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시위대가 이걸 거부하고 주청사를 향해서 가두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주요 도시들에서도 동조 시위가 발생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태가 악화되니까 위스콘신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주 방위군 병력을 2배로 늘렸습니다. 당연히 이게 지금 정치권으로도 이 문제가 비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총격이 미국의 영혼을 관통했다.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 주지사도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반면 공화당 경찰 노조는 그리고 공화당과 경찰 노조는 섣부른 판단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폭력 시위는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위스콘신이 경합주거든요. 대표적인 경합주죠. 네, 경합주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많이 좀 앞서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네. 사건이 또 어떤 식으로 반영을 일으키게 될지 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국가들은 중동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팔레스타인과 이란은 아랍에미리트가 배신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중동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13일이었나요? 네. 지난 13일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뭐 순위파 쪽은 좋아할 것 같고 미국도 좋아할 것 같고 이스라엘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이란이나 시아파 벨트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배신감에 치를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근데 또 요새 뭐 갈등이 하나 더 있다 그러던데. 지금 뭐 F-35 네네. 그 스텔스 파이터를 네. UAE가 그걸 그렇게 원했거든요. 아하. UAE 말로는 지난 6년 동안 미국한테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그 이스라엘과 협정을 맺으면서 그거 달라 반대급부로 좀 원했던 것 같아요. 아,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 불분명합니다. 네네. 이게 이면 계약이 있다 없다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면 네. 계약이 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게 그러면은 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은 없나요? 아마도 제가 좀 오늘 좀 여러모로 살펴봤는데 네.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F-35가 현존하는 가장 훌륭한 비행기인 건 맞는데요. 랩터가 있는데. 스텔스 기능이 있으니까. 근데 뭐 이스라엘 쪽 얘기 들어보면은 이미 2018년에 이란 상공을 한번 휘젓고 갔다고 그래요. 스텔스로. 아. 그래서 이란이 한번 뒤집어졌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 그러니까 UAE는 그걸 원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UAE한테 그걸 주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중동에서 최강 막강 군사력이라는 게 안 된다. 미국이 그 법으로도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최강 막강한 그 군사력을 네네. 유지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F-35가 UAE에 들어가면은 그 부분이 깨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또 전문가들 얘기로는 굳이 그럴 문제가 필요가 없다. 이미 그러한 법이 깨진 거는 F-15를 사우디한테 팔 때 깨졌는데 F-15를 사우디한테 팔을 때 약간 다운그레이드 했거든요. 기능을 약간 낮춰서 팔았어요. 기능 낮춰서 네. 그렇게도 파는군요. 네, 그러니까 F-35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최고의 기능이 아니라 뭐 하나 이렇게 조금 빼갖고. 네. 아. 그리고 이스라엘 쪽의 얘기로는 그게 뭐 UAE가 갖고 가도 네. 그걸 실전에서 쓰는 게 한 8년 후나 가능하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UAE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이 이스라엘과 UAE가 사이가 나빠져도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네. 자기는 핵도 있으면서 이러면 화가 내나. 아이고. 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역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네. 설명을 해주시죠. 왜 네, 그렇게 역사적이죠. 그런지. 왜냐하면 1979년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네. 처음으로 수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94년에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수교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세 번째죠. 아랍 네네. 국가로서 하는 거는. 근데 걸프 국가, 그러니까 요르단이나 이집트는 뭐 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랍에미레이트에 비하면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족한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UAE가 이스라엘과 협력을 맺었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사우디아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걸프 국가들과 대다수의 국가들과 가능할 수 있는 수교를 할 수 있는 거기 네네. 때문에 이건 상당히 상징성이 크고요. 이스라엘로서는 또 좋은 게 엄청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요? UAE 그렇죠. UAE. 예, UAE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이미 뭐 벌써 오만이나 바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안보 상품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다음은 뭐 자기네 차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좀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있죠.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란 눈치를 좀 볼 것 같습니다. 바레인은 눈치는 크게 안 볼 것 같은데요. 네네. 오만은 아무래도 좀 눈치를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UAE 같은 경우는 저는 두바이를 이제 가봤었는데 네. 이게 약간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뭔가 좀 다각화를 해야 된다. 네. 굉장히 새로운 어떤 아랍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인식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뭐 석유에 의존하는 이런 경제가 아니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왠지 모르게 좀 느껴지기는 했어요. 네, 그러니까 UAE는 지금 뭐 각 공공서마다 이게 크게 산업 다각화가 미래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석유만 갖고 안 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네네. 석유값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산업으로 가려고 그러고 좀 정상 국가로 좀 가고 싶은 거죠. 정상 국가. 네, 그러니까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카피를 합니다. 어. 야, 니네는 어떻게 석유도 없는데 이렇게 잘 사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를 많이 직수입해서 다 이게 막 그 법제라든지 제도를 네. 다 갖고 들어와요. 한국을 너무 좋아하죠. 그런 면에서. 아하. 그리고 이제 군사적으로 강국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공군력은 UAE가 최강이거든요. 네네. 중동 국가 중에서는. 근데 역시 중동 국가의 가장 약점이 자체 병력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 병력. 그러니까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자국민들이 군인들이 아니에요. 주로 다 용병들입니다. 용병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란하고 전쟁을 해서 마지막으로 경기를 끝내는 거는 전쟁을 끝내는 거는 보병들인데 네. 이란은 자국민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전투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수비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혁명수비대도 그렇고 정규군도 그렇고요. 정규군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공군력에서는 압도를 하지만 그 외의 거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이란과 이렇게 대치를 할 때 어느 정도 이란이 우리 이쪽이 강하구나 하고 건들지 못할 정도의 군사력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한 10년 이상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용병이라고 말씀. 어디서 그러면 용병들을 사우디는 접근하나요?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네. 사우디에서 이제 농담 삼아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밖에서도 이제 약간 조롱식으로 비슷한 게 사우디는 이란과 싸울 때 최후의 파키스탄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네. 자국민이 군인으로 있다는 것과 용병 있는 거는 하늘과 땅 다르죠. 차이입니다. 네. 그렇죠. 다르죠. 자, 그러면 말씀하신 가운데 들어보니까 결국에 이란이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이란을 그렇게 많이들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섭죠. 뭔가요? 일단 인구 면에서 8천만이지 않습니까? 음. 중동에서 우리가 보통 이란을 얘기할 때 중동의 네. 독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동의 독일. 네. 무서워 보이네요. 네.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튼 이란은 자체의 그 산업이 있어요. 네. 예,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교육열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그 지적 수준이 높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평이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불평이 많잖아요. 불평이 많으니까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나라가 지금 정치 체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상국가 궤도로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군사력은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걸프 국가들이 힘을 합쳐도 미국의 지원과 강력한 지원 없으면은 만약에 1대1로 둘이 붙어봐라 하면 이란한테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이란한테 이길 수가 없을 네, 그러니까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UAE는 어떻게 자체 방어를 하려고 그러고요. UAE는 또 이란과 아주 안 좋은 사이입니다.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세 개의 섬이 있거든요. 페르시아만 사이 이 네네. 양쪽 나라 사이에 거기를 이란이 1971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시료 지배를 해오고 있어요. 예, 그거를 그 영유권 분쟁이 있습니다. 영유권 분쟁이 네,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부다비 같은 경우에는 UAE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해군을 기지를 설치를 해서 프랑스 해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자기 식민지가 아니었던 나라에 유일하게 군대를 보낸 나라가 지금 기지를 건설한 나라가
UAE예요. 그러니까 아하. UAE는 여러모로 자신들을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막기 위한 여러 작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막연하게 이게 시아파, 순위파 이런 갈등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걸 좀 넘어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란은 그래서 지금 이란을 사실은 이란을 주저앉히기 작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말은 못 하는데 이란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UAE는 계속 강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란을 주저앉히기였으면은 우리가 이란과 무역도 안 할 텐데 우리가 이란과 무역이 더 늘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전체적인 판세는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한 예, 이란이 도발하지 못하기 위한 하나의 그 뭐죠? 그 연합 전선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거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공화당의 중동 대책 보좌관이었던 파레스라는 분이 네네. 얘기를 하기를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생각한 건 아니고 대통령 후보 시절 2015년에 자기하고 얘기했을 때 중동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이 안을 생각한 게 2017년에 여름에 됐어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당시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면서 방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탄핵도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미뤄졌다가 원래는 2017년 여름에 할 게 지금 이번에 된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쿠시너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쿠시너가 뭐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이스라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스라엘이 저는 되게 놀랐던 게 굉장히 뭐 IT, AI 이쪽에서 독보적으로 기술 인력이 발달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우리가 그 사과폰 잠금 해제 못할 때 항상 네. 나오는 게 그 이스라엘에서 기구 갖고 와갖고 한다 얘기했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쪽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UAE한테 UAE가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인정하고 평화 협정을 맺음으로써 UAE는 이스라엘이라는 친구를 얻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자산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아유, 말도 잘 붙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정보 통신 기술, 군사 기술이 네. 협력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은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 그러한 기술을 굉장히 탐냅니다. 특별히 정치가 불안한 국가들에서는요. 네. 자국 내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들이라든지 네네. 반정부주의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스파이 소프트웨어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UAE하고 물꼬가 트면서 네네. 이스라엘 보안 업체들이 상당히 그 수출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계약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굉장히 탐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이제 기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스라엘하고 뭐 수교해서 옛날 싸웠던 것도 진짜 옛날 얘기고 네, 그러니까는 기술력을 통해서 우리도 좀 발전해 보자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UAE를 뒤따라갈 만한 다른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요?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나라는 오만하고 바레인이거든요. 바레인. 네. 근데 바레인이 아마 사우디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가 정확하게 가시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는 네. 이스라엘과 손을 잡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는 안 그렇다며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중동 국가들이 네. 정치 지도자들은 차갑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자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은 가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40년, 5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공적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갑자기 바뀌면은 국민들의 그 여론이라는 게 무서우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이스라엘 같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리트머스 테스트로 바레인과 하는 걸 본 다음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우디가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전혀 배제할 수 왜냐하면 없다. 지금 중동 정세가 크게 세 판으로 나눠가거든요. 네. 터키와 카타르 한 판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란 한쪽.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말하기에 온건 아랍 국가들. 온건하다고요? 네, 온건 아랍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한 축이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사우디가 이스라엘, UAE와 협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란이라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들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게 이란이 도대체 얼마나 무섭게 그러니까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길래 다들 이렇게 이란 하면은 전부 다들 이렇게 배수진을 치려고 할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좀 하게 네. 되거든요. 네. 이게 뭐 페르시아 제국에서 건너와서 그런 건가요? 일단은 국가 크기라든지요. 네. 규모라든지 국민들 수가 쉽게 넘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자원도 워낙에 많고.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미국에 대해서도 뭐 제 그 이란의 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없는 이유로 한 가지 드는 게 미국이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면 지상군인 100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란의 그 험난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전쟁을 끝내는 건 지상군이거든요. 폭연으로 해야죠. 예. 네. 그런데 100만 정도는 필요해 있어야지만이 우리한테 싸울 수 있을 텐데 미국이 100만을 어떻게 끌어모으냐 이거죠. 해외에 있는 모든 군대 다 들여보내고 뭐 사우디 이런 쪽 다 합쳐도 100만이 안 될 텐데. 그렇죠. 예, 그리고 만약에 해외에 있는 군대를 다 불어들일 경우에는 중국이 바로 대만을 공격할 것이고, 뭐 소련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그냥 완전히 병합할 것이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약간 과장된 얘기긴 네. 하지만. 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은 대단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기술력에서 좀 떨어지죠. 네. 최신 무기 같은 경우에 떨어지는데, 근데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의 도움으로 S-300이라든지 이런 그 지대공 네네. 감시 그 레이더를 갖다 놓으면서 아하. F-35를 회피하는 전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F-35를 완벽하게 추적했다고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용호 상박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움직임들이 이루고 있는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아마 결정적인 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전환점이 될 네. 것이다. 근데 뭐 이란이 근데 미국하고 싸우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가끔 이렇게 놓는 수를 보면은 네. 진짜 보통이 아닌다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그렇죠. 많기 예, 때문에. 이란은 절대 섣부른 그러니까요.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술레이마니 그때 사망했을 네.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 아주 짤막하게 시간이 네. 거의 다 돼서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근데 사실 이란 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별 차이 상관이 없다. 없다. 네, 어차피 미국의 대이란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역시 똑똑해. 그렇게 말은 네. 하지만 아마도 지금 시나리오는 짜고 있을 겁니다. 바이든이 네네. 됐을 경우에 장단점. 네네. 근데 오히려 트럼프가 있을 때 이란이 큰 수에 베팅하기는 더 좋거든요. 근데 이란에서 트럼프를 보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네. 트럼프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게 그렇죠.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가 중동 소식까지 좀 깊게 짚어봤습니다. 네,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박현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풍 바비의 북상 소식 오늘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곳에 따라서 초속 60m에 이르는 강풍이 부는 곳도 있어서 오늘 밤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권에는 내일 아침 5시 전후로 가장 근접한다는 소식입니다. 저희 TBS에서도 이 시간 이후로 계속 실시간으로 기상과 교통정보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방송에 귀 기울이시면서 변화하는 기상정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브닝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